대구 김광석 거리는 그야말로 서해순 씨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저희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해고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직 대상이 아니에요. 시대를 꿈꾸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사자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나오고 일주일 만에 국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게 아니고요. 이제 첩첩산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는 특히 이제 새누리당 쪽, 자한당 쪽 분들은 율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소급입법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좀 영화가 도가니 때처럼 조금 더 이렇게 여론을 좀 일으키고 해야 될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이 김광석 영화를 관람해 주신 관객분들이 특별히 더 소중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밤새도록 소상하게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마이크로. 네. 서해순 씨는 이제 당일날 오전에 인터뷰, 그 다음 7년 뒤, 8년 뒤 이렇게 3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도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목표가 96년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데일리 뉴스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구 김광석 거리 운영과 관련된 그런저런 제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들으실 때 다 서해순 씨한테 모든 저작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 김광석 거리는 그야말로 서해순 씨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초상권, 성명권 심지어 저작권은 물론이고 라이센스 거기 무슨 뭐 김광석 티셔츠 무슨 물컵까지 다 있어요. 최근에는 스토리하우스라 해서 그 당시에 김광석 씨 집에서 쓰던 가구를 그대로 옮겨다 놓고 박물관까지 생겼습니다. 운영권은 물론 서해순 씨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5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꾸며놨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계속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완결편으로 저희가 영화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계속 취재 중입니다. 근데 최근 거를 부각시키면 이제 그 죽음의 진실 쪽에 집중하는데 좀 흐트러질까봐 그거는 저희가 계속 취재하고 있고요. 어떤 종류의 영상이 될지 뉴스가 될지 공개에 올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못한 것 같은데 부검 예. 부검 소견서는 국회까지는 와 있어요. 근데 서해순 씨가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는 달리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유일한 방법은 서해순 씨가 저를 고소해 주시면 돼요. 제가 좀 고소를 즐기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안 하셔서 좀 답답해요.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공권력, 법원에서 조사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면 되는데 이분이 나서지 않고 계셔서 저 같으면 사실이 아니면 참 억울할 텐데 그래서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김광석 법이 우리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된다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검 소견서 내용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취재한 내용이랑 100% 부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있고요.
네, 그 김광석 씨 딸 서연인가요? 예, 그 조금 예,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외국의 의료시설에 지금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제성 여부, 자발성 여부, 물론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딸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를테면 이 영화를 만약에 봤다 딸이 원치 않겠죠. 그래서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의료시설에 어떻게 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딸이 26살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고립돼 있어요. 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 연락을 다 끊었어요.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 치과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서예순 씨 아주 측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또 재차 확인하는데 한 몇 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 강제적으로 이를테면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서류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영화적인 질문을 만약에 하시면 답변해 드릴 텐데, 전 뉴스밖에 안 해본 사람이고, 뉴스는 아주, 육상으로 따지면 100m 달리기예요. 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주 스피디하게 자료, 인터뷰, CG 뭐 이렇게 해서 막 꽉꽉 눌러서 합니다. 증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뉴스로 따지면 수십 꼭지의 뉴스가 녹여 있는 거예요. 다 팩트, 확인된 팩트들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만, 빨리 지나가서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영화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인된 팩트들입니다. 근데, 작년 부천영화제 때 뺐었어요. 넣은 이유가 그런 경험치, 프로파일러들이 수사할 때 그런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넣었고, 더더구나 그래서 딸의 위안, 안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더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자잖아요. 근데 저 장면이 제 우는 모습이 너무 추하더라고. 못생겼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끄럽고 빼고 싶었어요. 근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프로듀싱 하는 분들 같이 상의를 했는데, 기자한테는 취재 자료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저는 목표가 마지막까지 기자로서 현장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자연사 할 수 있다면 취재 자료, 이렇게 제 취재 수첩을 하나하나 토대로 이렇게 마지막 제 인생에 관한 기사, 자서전 같은 걸 쓰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재수없게 들으시겠지만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기사는 짧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8줄에 끝나요. 1분 20초 리포트, 8줄 인터뷰 2개, 클로징. 그래서 되게 짧게 어떤 사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 현장이나 뭐 이렇게 참사 현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시적으로 일단 좀 끄적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게 팩트보다 그런 게 날라가게 많이 슬펐어요. 그 장소가 이한열 열사 그 87년 6월 9일 체류탄에 맞아 돌아가셔서 결국 6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제 대학 1년 선배셨어요. 친했고 그분 때문에 저도 이끌려서 그 집회 6월 9일 날 나갔다가 바로 제 앞에서 그분이 체류탄에 피격돼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고 그게 계속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잊고 살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의사 결정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걸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자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들떠요. 저는 정말 MBC 기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카메라 들고 가면 막 다 도망가고 막 내가 진짜 거학을 혼내주는 기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마주 상대하면서 자기 스스로 권력화되어 가는 그런 관성이 있죠.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이한열 열사였는데 5년 전에 이제 MBC에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저는 노조 운동하다 해고된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MBC 안에서 내부 고발하다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MBC를 회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MBC가 거대한 우리 사회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른 말하는 사람. 그때도 그랬어요. 해고될 때도 MBC에서 5년 전 대선할 때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NLL 광풍이 막 불었어요. 나중에 실체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이번 말고 지난번 노무현 씨가 북한에 가서 뭐 NLL 뭐 폐기 선언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몰아붙였죠. 이 부산에서도 특히 심했고 근데 그 와중에 MBC에서 그 NLL 광풍의 정점을 찍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첩보를. 확인해 보니까 태국 MBC 특파원이 마카오에 있던 김정남이라고 있어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는데 그걸 포착해서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추진해서 결국 했어요. 그 NLL 광풍의 그 정점을 찍는 시나리오대로 저는 그 100%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댓글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참여.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렸죠. 트위터에다가. 그래서 제가 선거 3일 전에 새벽 2시 반에 올렸는데 그게 30분 만에 한 50개 매체에서 기사화되고 바로 인사위원회 회부.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해고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한열 열사 기념관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한열 열사랑 되게 인연이 있나 보다. 근데 거기서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오줌만 새서 괜찮았는데 물은 분량이 많아서 막 다 이제 잠겼어요. 그래서 저 때가 제일 힘들었죠. 이제 기자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세월호 부모님들 생각도 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뭐 저런 일 말고는 항상 재밌게 소송 걸리면서 재밌게 지냈죠. 저는 김광석 씨 별로 생전에 뵌 적도 없고 이렇게 1000번이나 콘서트를 하셨다는데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냥 뭐 사건 기자한다고 열심히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랫말도 좋고 우리 뭐 사시사철 때만 되면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뭐 30살 될 때도 불러야 되고 뭐 군대 보낼 때도 불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이렇게 막 몸에 삶에 감겨드는 그런 그물 덫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서 포기는 하진 않았지만 덮어는 놨던 적들이 꽤 있어요. 당장 세월호 터졌을 때는 뭐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근데 그 노래 때문에 사실은 끌려온 거예요. 노래가 너무 지독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노래를 들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김광석 씨 편집하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좀 유감이었죠. 김광석 씨 진짜 노래, 작곡 작사한 노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쓰고 싶었던 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유근 시인이 작사하시고 이제 곡을 김광석 씨가 쓰신 건데 되게 어떤 대변되는 노래잖아요. 제목을 너무 아픈 사랑이라고 지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한동안 했었어요. 사랑했지만 늘 쓸 수 있어서 다행이고, 설명드리자면 지금 서혜순 씨가 다 저작권을 관리하고 계셔서 저작권이라는 게 그냥 돈 주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쓰려면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인격권이라고 해서 그거를 아주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거나 또는 자기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사람한테 허가를 안 해주세요. 서혜순 씨가. 그래서 이 가요계에서 서혜순 씨에 대해서 평판이 아주 안 좋지만 다 아무도 여태까지 쉬쉬하고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서혜순 씨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김광석 추모 공연이라든가 추모 활동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김광석만큼 계속 살아서 더 태어나는 가수가 없어요. 지금 앨범 차트에서도 지금 온통 다 지금 톱 가수들도 일주일을 못 버텨요. 곡을 발표하면. 아시죠? 근데 김광석 씨는 10위권에 항상 있어요. 요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뮤지컬로 또 새 신곡으로 리바이벌 되고 엄청난 비즈니스, 음악적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 공장의 모든 키를 서혜순 씨가 가지고 계신 거죠. 이를테면 저 창신동 산 언덕길, 저기가 김광석 거리예요. 김광석이 5살 때 올라와서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기서 다 옆집 가서 바이올린 배우고 아래 저 시장 통해서 피아노 배우고 저기서 다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배워서 저기가 바로 김광석 거리인 거예요. 근데 저기를 찾아가지도 않죠. 두 분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산동네에 살 때도 동료들이 좀 생활비라도 좀 마련해 드리려고 자선공연 하려고 했다 내용 증명 받았잖아요. 미스 내용 증명이에요. 저분 별명. 일어나 김광석이라고 작년에는 부천영화제에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 줬으면 해서. 근데 역시 일어나라는 노래를 본인도 제일 사랑하셨대요. 되게 밝아요, 그 노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못 만드는 그냥 현장 기자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나중에 좋은 다큐멘터리스트나 감독님께서 음악 영화를 만드신다면 마지막 클로징은 일어나로 마무리되는 영화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뭐였죠? 혹시 만나신다면 어이씨. 힘들다. 그 어떤 배우가 이렇게 영화 토크를 하는데 천당에 있었으면 좋겠는 3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세월호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논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천당이구나.
근데 거기서 이렇게 김광석 씨가 노래해주고 있으면 아 이것이 천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생음악으로 듣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본 그 콘서트였잖아요. 근데 정말로 직접 지근거리에서 노래하면서 구수한 이야기 해주는 그런 콘서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이게 저는 제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런 돈 쪽이랑 상관없이 살려고 사실 기자를 했는데 해직되고 나서 고발 뉴스를 하면서 이제 후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광고를 저희한테 줄 사람도 없죠. 지난 9년 동안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희가 항상 그 계좌 추적당하고 감청당하고 그랬거든요. 맨날 날라오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사실 저희 후원 회원님들도 이름을 공개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항상.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렇게 쫙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쭉 이렇게 이름을 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로도 가능하세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죠? PC 버전으로 가져서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모바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서혜순 씨 같은 이런 사건을 기사화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실력, 권력, 뭐 정부 기관 이런 거는 오히려 상당한 의심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기사도 쓰고. 근데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죽였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있던 2580이나 카메라 출동이나 사실은 미디어 비평 이런 데 있을 때마다 항상 추진했었어요. 근데 소송 때문에 다 안 됐죠.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선생님 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올리면 처음에는 참 젊은 사람이 말을 참 깊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0세가 넘으셨군요. 참 젊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도 깊고 자료도 있고 말씀 참 역시 동안이시군요.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한열 열사 그 트라우마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2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 목까지 살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40살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40살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제될 집만 골라서 했어요. 이래도 날 안 죽여? 막 그렇게. 실제로 항상 미행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 빨갱이라고 사상검증하자고 그러고 막 지금도 있는데 저는 그 단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 시기에 우리 공론의 장 아주 상식과 양심이 있잖아요. 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보면 치근해하고 나쁜 짓 보면 이렇게 떼찌 해주는 게 엄마 마음이고 형님 마음 우리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악플이 달리고 왜 세월호 아이들한테 뭐 홍어가 어떻고 유가족들이 뭐 그 자식 팔아 돈 번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입에도 저희는 담지 못할 말들을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지. 너무 조직적으로 그게 보였잖아요. 이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그 이른바 구구 아주 이 정치권으로부터 돈 받아서 사람의 영혼과 우리 인간 사이의 믿음과 사랑 이런 거를 파괴하는 집단인 거예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도 찬탈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바로 그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 집단의 연원으로 거슬러 가면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자유총연맹이었거든요. 그래서 97년인가 8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카메라 출동을 했어요. 자유총연맹 한 3일 정도 잠입 취재해가지고 불법 영업, 국가 보조금 부당 이용 실태.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전국 20만 회원이 걸기대회를 했어요. 빨갱이 기자 이상호 처단하라 이렇게 막 헛수아비 막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미행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연예계 뇌물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연예계 PRB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2002년에 가수들이 곡을 만들면 PD들이 찾아다니면서 이거 좋네요 들어보고 좋으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 책상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오면 돈 받고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도했어요. 2580 있을 때. 그래서 46명이 구속됐어요. 이수만 씨, 서세원 씨,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큰 레코드에서 도레미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밤이슬 이거 출신이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폭력배를 풀었죠. 저를 처단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렇게 연애 폭력 대부 집에 끌려도 가보고. 그랬죠. 그래서, 잘하면 내가 40살 전에 완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MBC 안에 그 연예계 수사했을 때, 연예계 PRB, 그때 한 50명 가까이 구속되셨는데, MBC도 당연히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획사 사장들이 MBC만 부는 거야. MBC가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능국장, 예능부장 차장이 구속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물으셔서 이렇게 답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영화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주제넘게 감독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자로서 정말 좋은 기자로 마무리하는 게 꿈이거든요. 좋은 기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다 노예해져 버리지? 며칠 전에 정치인들이랑 밥 먹었어요. 김광석 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광석 법이 어떤 건지 제가 소개하려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밥 먹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진정성이나 어떤 순수함이나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분은 60세인데 청춘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저 형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늙어 버리는 거잖아요. 기자는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기자로 끝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김광석을 한 이유가 경찰서 가면 매일 있어요, 저런 변사 사건이. 근데 처음 기자 될 때 항상 다짐하잖아요. 모든 기자가. 나는 정말 약자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근데 약자 중에 제일 약자가 변사자들이에요. 말 못하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형사 책상 위에 그 사진으로 널브러져 있어요. 아침에 가면. 다 추한 사진으로 널브러져 있는데 다 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김광석 씨였던 거죠. 절대 유명해서 취재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자는 모든 기자가 사건 기자인 거예요. 그냥 경찰 사건 기자. 근데 자기 무슨 뭐 정치부 가면 자기 정치인인 줄 알고 뭐 의시되고 뭐 청와대 출입 기자 가면은 자기가 무슨 뭐 청와대 뭔지 알아요.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청우회, 청원회 이런 거 하면서 막. 어? 진짜 부산 사람들은 되게 정열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달라요, 부산. 진짜 멋있어요. 자, 이제 한 분만 더.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이상호 그 감독님의 이런 새색시 같은 모습은 못 봤을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팽목항에서 연합뉴스 뭐 개새끼들 어쩌고 하면서 그 샤우팅하던 그 모습이 역력한데 아까 이렇게 무대로 오르시는 모습은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 같이 굉장히 오늘 다소곳하시고 그러신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이런 다큐멘터리식의 차기작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전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차기작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귀신, 뭐 어두운 곳, 뭐 특히 고소공포증부터 벌레까지 정말 포비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겁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겁이 많은 개가 잘 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싫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싫은 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짖어요. 팽목항에서 방송에서는 기자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욕했어요. 생방송이었는데 눈앞에서 어머님들이 정말 지옥이라면 이런 걸 지옥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또 얘기하면 우리 다이빙벨이랑 김광석 연출하신 PD님, 우리 김선희 PD님 계신데 또 울까봐 이제 말을 못하겠어요. 눈물쟁이라. 근데 그때 당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큰 부두로 들어와요. 살아있는 사람이 오면 여객선이니까. 근데 죽은 시신은 관에 담겨서 조그만 보조 항구로 오는데 이게 한 300~400m 돼요. 근데 모든 어머님들은 다 생존자가 오는 부두에 앉아 계시죠. 그냥 망부석이 돼서 추워요. 밤이면 너무 추워서 4월 달에. 그러면 거기 이렇게 담요 쓰고 이렇게 눈사람처럼 그러고 있는데 배가 팍 와요. 저 뿡하고 그러면 그 부두에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요. 근데 인상착의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 상해서. 그리고 옷 브랜드,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렇게 뭐 하이 뭐고. 근데 어떤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메이커를 하나도 안 입혀준 거야, 애를.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구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뭐 여기 파티 페스티벌도 아닌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거짓말 언론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했죠. 연합뉴스 이 개새끼야. 그리고 나서 제가 욕쟁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한동안 저한테 욕해보라고. 네, 욕 잘 못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고발 기자를 할 것이고, 사실 이렇게 뜨거운 부산 분들 앞에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요즘에 MBC, KBS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이 파업들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이제
파업하다가 해고된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처럼 그냥 저 혼자 내부 고발하다가 품위 유지 불량으로 잘린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복직이 됐으나 정직을 6개월을 2번 받았어요. 다이빙 벨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번 또 정직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직 대상이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계속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현장을 지키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두환도 기회가 되면 영화 만들려고 그러고요. 대통령의 7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